네, 안녕하세요. 미래지구방위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전 지구방위대 에이전트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우리 지구방위대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올해 아니에요? 올해. 아, 그러니까. 네, 올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 하는 아,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죠. 오늘이 네. 올해죠, 원래. 올해. 네,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크리스마스랑 설날이 끼어 있어서 맞아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짧은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벌써요? 갑자기? 네. 아, 네. 제가 원래 이제 토마토에 또 복귀작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토마토에 있다가, 또 한동안 이제 좀 약간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토마토로 왔는데, 복귀작인데, 어쨌든 좀 저는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 가지를 다 다루는 걸 원래 제가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게 뭐 수익이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클립으로만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해놓은 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그래도 이걸로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에도 또 더 열심히 또 잘 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미래지구방위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도 12월 초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결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골드를 트레이딩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고전을 했는데 점점 치고 올라오더니 막판에는 승기를 거의 잡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참여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럼 바로 일단 최종 스코어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1위를 보시면 7,017점 정도 되고 있고요. 2위도 지금 대한민국이고 3위에 올라와 있는 유안타가 지금 대만 1위인데 우리 대한민국 1위랑 5,000점 가량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그렇죠.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반 라운드에는 저희가 지고 있었잖아요. 1라운드에서는. 우리나라 이 트레이더 분들이 졌는데 지금 2라운드에는 딱 역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안타, 그러니까 이 대만 트레이더 분들이 한번 큰 사이즈가 좀 이게 계약수도 그렇지만 사이즈가 큰 걸 하셨어요. 공계약의 이 증거금 비율이 좀 높은 걸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뭔가가 한번 삐끗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쌓아 올리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무너진 건 아니고, 한 번에 급등했다라기보다는 야금 계속 쌓아 올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유지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 어쨌든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게 지금 저 자리면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밀린 적이 없어요. 승점이 계속 쌓아졌던 것 같거든요. 2,000, 3,000.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5,000까지는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7,000까지 했으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야금야금 계속 수익을 좀 쌓아 나가셨다라고 보면 굉장히 또 실력이 있는, 운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뭔가를 베팅을 해서 모험을 해서 승리한 운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력이 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한 실력자다. 네. 네, 이렇게 저희 1, 2위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점, 저희 대한민국이 결국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승리 비결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이베스투자증권 실전투자대회가 중계까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회는 마무리가 됐지만 저희 지구방위대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 선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문서진 전문가님 이렇게 해외 선물을 매주 이렇게 잘 짚어주시고 또 뒤에 행성 공격 시간에도 종목을 너무 잘 들고 오셨잖아요. 이런 시장 관련 전망이나 대응 같은 부분, 반도체 이야기,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님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 캐시메이커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금 이 방송하기 전에 제가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또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왔으니까 많이 유튜브에 캐시메이커 검색해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항상 라이브로 좀 그때그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말 잘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를 2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봐야겠죠. 김유경 전문가님 글로벌 이슈 브리핑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간의 대응 전략까지 탄탄하게 챙겨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눈여겨볼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밤 12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유가는 $70 지지 실패에 따른 실망 매물가여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가격 전망 하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요. 67.7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데다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하락폭을 되돌리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30분엔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밤 12시 30분엔 천연가스 재고량까지 발표가 되니까요. 해외 선물 내추럴가스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 10시 30분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FOMC 미국 금리 결정 짚어보겠습니다. 13일 연준은 금리를 5.5%로 확정하면서요.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망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 뒷받침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3.2%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2.4%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 쪽 전망은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요. 실업률은 내년에 소폭 상승하고요. 2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도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내년 약 1.44%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요. 미국 국채 금리는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미국 주가는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매도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101.850 선까지 급락했다가 일부 되돌림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 나이키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목표가를 $100에서 $135로 상향 조정하며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나이키는 그동안 재고 증가에 따른 판매 부진가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한 등 소비 지출 위축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2년간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요, 운임 비용 감소와 재고 감소에 따른 할인 판매 축소로요, 총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더불어 내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요, 강력한 중국 내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 주식의 하락에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 국채나 천연가스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 방법이 궁금하시다,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12월 18일 장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실질적으로는 2024년 장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까지는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FOMC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이제 2024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또 저번 주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랐던 부분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미증시를 조금 이제 가볍게 살펴보고 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내년 3월이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점도표를 보게 되면 0.75% 인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내년에 1.5%까지, 1.5%면은 이제 6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1.5%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의 이제 윗꼬리를 조금씩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생겨날 수가 있구나 정도로 미증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미국이 또 동시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장세 이번 주말 지나면서 과연 이제 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증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올라가는 0.13% 올라가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전 121선 저항 구간까지,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완전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또 시장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의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죠. 양도세가 완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빠르면은 발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부 쪽에서 나온 것이라서 출처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사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조금 강해졌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 양도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나다가 완화 없다라고 하니까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는 12월 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강해지고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양도세 기준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오늘의 시장은 이런 이제 이슈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상승 보여주고 있는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러한 상승, 지금 보게 되면 오늘 26%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장하고 나서 4만 원대에 상장을 하고 벌써 500%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 2차 전지의 힘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강력하구나. 역시나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도 전체적으로도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10%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바닥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에코프로 10% 정도,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슬슬 이 어느 종목을 조금 사야 될지, 추가적으로 더 사도 될지, 신규로 접근해도 될지 이러한 이제 좀 고민이 좀 생겨나실 만한 타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전략과 한번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양도세 이슈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살짝 늦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또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양도세 이슈는 이번 주 정도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주도주로 약간은 이러한 이제 수급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러한 2차전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은 이제 주의해야 될 만한 그림이 조금씩 보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나서 역시나 앞에 구간에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수급만 밀어주면은 굉장히 쉽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슬슬 121선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그러한 구간이 됐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이시거나 혹은 이제 저점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이 저항 라인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전 이 매물 구간에 약간은 이제 부딪히면서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 주의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살짝은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나는 2차전지 지금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리튬 쪽, 지금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이나 혹은 이제 뭐 미래 나노텍, 뭐 리튬 포어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2차전지 쪽에 좋은 흐름 나타나주면서 리튬 쪽도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저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구간에 매물을 이렇게 삼켜줄 만큼의 강한 수급이 들어가줬다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혹시나 못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주도주 종목군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보다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생겨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리튬 쪽이나 혹은 이제 폐배터리 쪽에 한 성일 하이텍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따라타기보다는 올라갈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섹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번 양도세 이슈가 끝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들어갈 겁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STO 갔다가 가상화폐 갔다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리엄 갔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쪽, 그다음에 뭐 하이엔드 기판 이런 쪽 갔다가 지금 2차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약 2주 정도 동안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섹터들 간에 이제 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전지가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2차전지 이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전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거죠. 이번 주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작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이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가졌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고점 구간에 많이 위치를 해 있어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뭐 2차전지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약간은 리스크가 생겨난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이제 그림을 갖고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이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림을 저는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러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추가적으로 더 분위기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 혹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리튬 관련주들 한번 보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목 선별을 할 때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딱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연말에도, 거리에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한데 우리 국내 증시도 산타가 찾아온 모양새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 이슈가 오전장에 들려오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도 미래지구방위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구방위대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아주 특별한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국내 주식 행성부터 공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지난주 다뤘던 고영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딱 추천을 하고 너무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다음날 또 올랐더라고요. 네, 뭐 공교롭게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급등을 한 게 좀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하게 좀 세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성 재료가 뭐 소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저는 4분기는 이제 내년이면 4분기 1월이면 4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저는 반도체는 4분기, 그러니까 반도체에게 4분기는 약속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종목들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낸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전체 사업부의 흑자 전환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업부의 흑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D램 쪽에서의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 반도체 섹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고용도 저는 빠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로봇 관련 이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가격 전략으로도 한 14,000원, 15,000원까지 혹시라도 빠지면 한번 사보실 만하다라고 했는데 뭐 가격도 그까지도 내려갔다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또 눌려준다면 15,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계속 홀딩해봐도 좋다. 또 반도체 관련 다른 종목들도 내년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또 추천 종목 들어가야겠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원래 반도체 지키는 남자 반지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아니 뭐 어찌 보면 또 반도체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반도체가 좀 아닌 걸 가져 나왔습니다. 뭐죠? 예, 네이버입니다. 아, 네이버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좀 AI 관련해서 좀 핫한 것 같은데 일단 요즘 AI 시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뭐 구글의 이제 바드,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AI 관련 쪽에 시장의 관심도가 쏠릴 수밖에 없고요.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AI. 그다음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 역시도 AI입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를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좋아지냐? AI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AI 관련 쪽에서 또 이제 수혜가 됐어. 지금은 이제 AI 쪽으로 흐름을 타야 되는데 네이버는 국내 어쨌든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가장 AI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유수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시장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걸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고 있는 대형 플랫폼은 없어요. 뭐, 이거 하면 뭐, 루닛이나 이런 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대형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용 전용 이제 이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 플랫폼사들 중에서 제대로 된 AI를 구현하는 게 없어요. 나름 저는 AI 쪽에서, 이 핵심이라고 기대했었던 NC소프트도 이번에 AI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또 포기를 했거든요. 사업부를 접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 AI 사업부를 접은 건 아니지만, AI 쪽에서 어쨌든 계속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이버만 합니다. 카카오도 AI 이야기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카카오에서 딱 눈에 띄는 AI 서비스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Q, 그 다음에 앞전에 이제 하이퍼, 클로바 X 이런 것들에서 AI 굉장히 지금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는 사실 넘사벽입니다. 이거는 그냥 클로버를 비롯해, 그러니까 일반 그 실이나 아니면 빅스비, 그 다음에 클로버,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지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SK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AI들이 많잖아요. 네. 써보시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클로버가 월등하게 더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건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검색이나 모든 걸 네이버를 통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빅데이터가 지금 쌓여있다. 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는 엄청 고도한 무슨 이 코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맛집, 날씨, 그다음에 좀 일상적인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영화 예매 아니면 이렇게 거리 같은 거 뭐 지금 출발하면 그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건데 그거에 특화는 확실하게 네이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AI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챗GPT랑 경쟁했을 때 경쟁성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챗GPT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걸 한번 잘 아셔야 돼요. 미국 회사를 제외하고 네. 지금 네이버만큼 이런 AI 플랫폼이 나온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지금 네이버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은 좀 국내에서만 탑이지만 나중에는 글로벌 쪽으로도 좀 성장 기술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글로벌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글로벌까지는 아니고 일본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일본에서도 워낙 이 입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 시장에서는 충분히 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챗GPT보다도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검색 환경 자체가 여전히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확실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을 해서 저는 일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이게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Q를 저는 이제 Q가 제가 신청을 해서 Q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얼마나 혹시 궁금하실까 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구방위대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달라고 하는데 네. 답변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근데 반면에 제가 김자림 앵커에 대해서 다 알아달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군포시청에서 네. 방송하시는지 몰랐는데 그걸 또 Q는 알고 있더라고요. 다 들통이 났네요. 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여행 같은데 볼 때 이게 지금 Q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LLM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검색은 단문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찾고 가는데 챗GPT를 비롯해서 이런 LLM 모델의 기반은 장문에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게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여행 같은 것들 일정 짜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 일정을 좀 짜달라고 하면 좀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챗GPT, 영어가 아닌 기반에서, 한글 기반에서 이 정도로 나오면 꽤 괜찮다고 생각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의 사업의 시너지, 특히
그 서치 광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에 충분히 큰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저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Q나 또 클로바 X 같이 B2C 외에도 이제는 또 B2B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B2B 쪽은 그 AWS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쪽이 좀 워낙 공고하게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쉽게 뚫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하는 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멀티풀을 또 줄 수 있는 요인은 되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사업부별로 보면 서치 플랫폼 쪽 성장률이 좀 낮아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 쪽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서치 플랫폼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이잖아요. 검색 광고 시장 자체가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더 커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1등이니까 빼앗길 일만 남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최근에는 빙에도 좀 뺏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좀 이번에 Q를 비롯해가지고 AI 관련 쪽으로 요거를 나오면서 좀 점유율을 좀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뭔가 이런 사업부별로 모멘텀들이 하나하나씩 다 생기고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AI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삼성전자랑 또 지금 이 AI 반도체 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인텔과도 좀 같이 사업을 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도 또 관심을 가지면서 어쨌든 AI 시장 자체에 좀 폭넓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거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이버가 최근에 구글의 점유율을 좀 뺏겼었는데 다시 점유율을 60% 회복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기세가 지금 PC에서만 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도 이어질까요? 예, 모바일 충분히 이제 PC 쪽에서 이게 다음에 Q가 지금은 모바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넘어가면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뭐 이 주요 사업부가 커머스, 이 커머스 시장이 유튜브가 아시는 것처럼 네쇼라 같은 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뺏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뺏기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이 경쟁력은 강하긴 한데 네이버의 또 장점은 네이버 네쇼라 플러스 네이버 쇼핑을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커머스 쪽에 대한 우려감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머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진짜. 네, 그 다음에 핀테크 쪽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이버페이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삼성페이가 있지만 네이버페이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일본 쪽에서 라인페이가 지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흐름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일본 여행 갔을 때 라인페이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일본 여행 가면 라인페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쪽이 핀테크 관련 부분에 좀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 쪽인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웹툰 쪽이거든요. 근데 웹툰 쪽은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게 이제 최근에 찌지직이라는 게 있어요. 찌지직이요? 그러니까 치지직인가요? 찌지직이 아니라 우리 PD님 이야기하는 치지직. 저도 치지직. 누가 어떤 사람은 그 뿌지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잖아요. 네. 망 사용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데 그걸 이제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다 받진 않아요. 이 기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네이버가 또 일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위치에 있는 이런 스트리머들은 아프리카를 싫어서 나온 스트리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유튜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이버로 좀 넘어갈 거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치지직이 맞네요. 근데 유튜브 감성이랑 또 이 트위치 감성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만족시킨 게 네이버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전 네이버는 저게 급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거 옛날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지금 방송 이 송출 플랫폼 프리즘이란 걸 지금 꽤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는 OBS나 그 엑스스플릿을 쓰다가 최근에 저는 프리즘을 쓰거든요. 그만큼 방송 송출 플랫폼에 대한 지금 자금은 다 끝내놨어요. 거기에
뭐 예전에 V앱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실시간 송출 방송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 치지직이 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게 기반이 되면 이게 나중에 내쇼라를 연동을 해서 이 쇼핑 시장까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 쪽도 제가 보기에는 꽤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사업부별로 모멘텀이 나와 있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커머스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제가 테무도 요즘 좀 유행을 하잖아요. 알리바바도 있고 이런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좀 국내 시장에 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테무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엄청 더 핫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지금 방금 자리메이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존에 위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공략하는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테무나 알리 그 익스프레스는 네. 진짜 정말 우리가 따지면 오히려 그 다이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소의 경쟁인 거지. 네이버를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이런 거 사실 잘 결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이버는 그래도 몇만 원 이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테무나 또 그 라인은 또 사실은 또 잘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들과는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네이버 쇼핑과 관련된 쪽은 테무의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테무는 다이소 같은 거가 조금 더, 아니면 쿠팡 내에서도 좀 약간 싼 것들. 자, 근데 그것도 좀 쿠팡도 약간 경쟁은 아닌 게, 쿠팡은 그렇게 싼 게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또 테무랑 또 경쟁 관계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테무가 뭐 쿠팡을 잡아먹는다거나, 아니, 이 마켓쉐어를 많이 뺏어오거나 아니면 네이버 쪽의 걸 많이 뺏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다이소 쪽은 조금 위험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적도 좀 살펴봤고 AI에 대한 이런 성장성,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0월 말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오늘장에서는 그런데 1% 정도 내렸거든요. 22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워낙 이제 이 2021년 고점이 워낙 높죠. 뭐 지금 또 보면 약간 밸류적으로 엄청 싼 구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는 제일 싼 게 맞아요.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꺾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꾸준히 지금 실적은 쌓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는 밸류적인 좀 딥밸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0만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맥스 이 목표가는 30만 원이라고 보고요. 30만 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AI 시장에서 얼마나 좀 많이 독식을 하냐. 특히 이런 서치 플랫폼 쪽의 점유율을 60% 이상, 예전처럼 막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마냐인데 지금 현재 구간은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래서 30만 원 위로 올라오기에는 네이버 자체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야죠. 예, 그것까지 하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 아니면 순수하게 이 네이버의 힘만으로는 그래도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수 구간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밸류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20만 원까지 혹시라도 지금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1차 매수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한번 2차 매수 하신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한 8월 정도 될까요? 이때 지금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때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서 저는 손절가는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버티시면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네이버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AI 관련 이슈들도 핫하고 또 지난주에 FOMC라든지 뭐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전문가님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제가 라이브든 영상이든 많이 관련 정보를 올려드리니까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네,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행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외 주식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해외 주식은 또
반도체 또 들고 왔습니다. 아, 역시 반지 나왔네요. 아, 이게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섭섭하죠. 예, 예, 국내를 또 약간 또 제가 변화구를 던졌으니까 또 네. 이제 직구 승부 들어갑니다. 뭐, 근데 직구 승부 중에서도 진짜 직구입니다. 예, 돌직구 하나 들어갑니다. TSMC입니다. 아, TSMC 들고 오셨습니다. TSMC 관련해서 뭐 삼성이 요즘 조금 맹추격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TSMC 따라오기 힘든가요? 맹추격을 해야 될 건데요. 언론에서는 맹추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맹추격 보고 정말 저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삼성전자 맹추격 보고 싶습니다. 제발 보여주십시오. 근데 너무 TSMC가 압도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거의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독점입니다. 인텔이 한 내년 정도에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고 하지만 그건 뛰어들어 봐야 하는 거고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삼성은 맹추격 한다고 하지만 그냥 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추격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TSMC 등만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등이라도 지금 보일 정도까지 따라온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좀 다행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아무튼 뭐 당분간은 거의 내년에도 거의 압도적인 패키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팹리스 쪽은 경쟁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AMD, 인텔, 그 다음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인 칩도 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AP 쪽에서는 뭐 브로드컴, 그 다음에 퀄컴, 뭐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런 팹리스 쪽은 뭐 경쟁자들이 많은데 이런 메모리 쪽이나 파운드리는 너무 독점이에요. 특히 파운드리는 TSMC 독점. 그러니까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점. 이런 독점 구조 의외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이 팹리스 쪽에 멀티풀을 많이 줬는데 저는 이제는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팹리스 쪽이 멀티풀이 당연히 더 높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파운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을 생산하는 IDM 쪽도 저는 멀티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거기 어쨌든 핵심은 또 TSMC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TSMC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이 독보적인 위치, 독점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 AI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AI 칩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AI 엑셀러레이터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은 패키징 기술인 코어스라고 하거든요. 이 코어스 기술.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건 뭐 HBM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던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종 간에 다른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붙이는 겁니다. 하나의 기판에 붙이는 거고 원래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기술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 모바일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에 적용했던 기술인데 이걸 이제 PC 쪽으로 이 접목을 시킨 거고요.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랑 그다음에 이제 IC 칩을 옆으로 근접해서 붙여서 확실하게 여기 이 데이터 이동 속도를 좀 줄인 겁니다. 빠르게 했던 그런 거고. 요걸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물론 삼성도 합니다. 삼성도 iCube라는 걸 패키징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아까 말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레퍼런스가 나오는 건 이 TSMC의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건 2.5D 구조고 나중에는 3D 구조로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패키징 구조. 결국에는 대부분의 AI 엑셀러레이터는 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P 칩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CPU든 AP든 지금 파운드리가 미세화잖아요. 대부분의 AP는 지금 한 4나노, 그 다음에 차세대 AP들은 3나노에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공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TSMC밖에 또 없어요. 물론 삼성도 지금 3나노까지 가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퍼런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맡길 수 있는 회사는 TSM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일반 AI 뭐 이런 것들 이게 클라우드 AI 이런 것들이 계속 AI 칩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하나밖에 없어요. TSMC밖에. 그러니까 AI 시장이 과열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당연히 TSMC 쪽의 주문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수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은 아주 큰 글로벌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생산량 증대 가능할까요? 계속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나 식당처럼 그냥
뭔가 테이블 더 늘린다고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증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증설을 해도 계속 쇼티지입니다. 이거는 내후년 한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매출에 대한 이 매출 기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그건 좀 지나봐야 된다. 하지만 P는 계속 상승하거든요.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생산이 지금 최근에 병목 현상 때문에 매출이 많이 뽑혀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된다. 놓아두셔도 된다. 예, 그만큼 P의 상승이 워낙 가팔라서 제가 보기에는 TSMC 흐름 좋지 않을까. 다만 그는 있어요.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이 뭐 TSMC가 AI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도 있어서 일반적인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AP 칩 이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상쇄할 정도의 AI 지금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년부터는 충분히 거기에 또 기존의 AP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 역시도 지금은 내년에 또 반등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가 TSMC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4분기 실적 당연히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좀 이 기세가 이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최소한 제가 보기엔 내년도 한 3분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TSMC의 모멘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물론 저 지금 가격대 여전히 저는 저평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조정줘서 만약에 90만 원까지 90불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네. 저는 2차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은 딱히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2022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140불까지는 충분히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반도체는 국내 쪽은 그러니까 IDM을 하실 거면 저는 SK하이닉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난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서 삼성전자 하시는 분 계세요.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요. TSMC 사십시오. 차라리 저는 큰 걸 좋아하시면 차라리 저는 TSMC가 맞고요.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SK하이닉스. 요렇게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 목표가 140불 설정해 주시면서 반도체 관련 다른 종목들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행성 관련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성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엔화 들고 나왔습니다. 엔화면 사실 우리 한 3주째 한번 다뤘던 상품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포지션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동일합니다. 그때도 제가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벤트를 앞두고 제가 매수 포지션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매수 포지션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BOJ 회의 결과가 내일 발표가 나잖아요.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동결할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냥 유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죠. 예, CPI 일본의 그 물가 CPI인데요. 네. 생각보다 아주 가파르게 오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가파르게 싹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을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래서 물가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물가 빠지면 또 이거 30년 디플레이션 될까봐 쉽게 금리 인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정도면 금리 인상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화를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너무 지금 엔화가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 매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반대통화인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엔 또 금리 인상 또 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때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혹시 제 예상과 다르게 근데 진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럼 오히려 이건 추세적인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때는 급등이 나와도 저는 매수로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래나 저래나 매수가 더 유리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화 매수 포지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엔저 현상 거기에 미국 FOMC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살펴보면서 엔화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도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 해외 선물을 언급을 드릴 때는 기술적 분석을 아주 자주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벤트를 앞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매도는 없다. 지금 구간에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포지션인데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이게 올라온 게 이번에는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거야. 그 다음에 YCC 폐기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다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통화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얼마까지 급락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급락은 저는 매수의 포지션의 기회라고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네.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통화정책이 좀 매파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저는 그래도 따라갈 만한 급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8,000 라인, 요 라인까지는 인덱스 기준으로 요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건 장기 포지션 내년도 내년까지의 이거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참 좋겠네요. 이 정도 가면 레버리지 감안하면 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이건 1000%가 넘을 겁니다. 수익률로만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간 올라오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대신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구간에서는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엔화는 매수를 했을 때 속된 말로 물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매수 쪽에 포지션을 두고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이버, TSMC, 엔화 매수까지 세 가지 행성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요즘 뭐 공격 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온 행성 공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한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혹은 요즘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오늘 이 시간도 끝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 아니에요? 내년에 벌써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방위대. 방위대.